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월요일 시장의 중심 이슈 무엇일까요? 그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두 분, 윤여민 이사,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엔캐리 사태 재현 가능성은 오늘장 양대지수 조정. 코스닥은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약보합으로 낙폭을 줄여놓은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서 이제 환율, 이번 주에 미국의 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주목이 되고 있는 포인트였는데 어느새 또 엔달러 환율이 벌써 또 142엔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 저점 부근을 다시 두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12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범선 실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엔화 관련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굉장히 좀 청사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엔화를 빌려서 이렇게 다른 고금리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엔화가 굉장히 금리가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래서 싸니까 이걸로 해서 다른 나라 미국이라던가 브라질 등등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저번 달에 한 차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8월 5일 날 급락을 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위기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크게 현재는 문제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쪽을 보면은 지금 순매수 포지션이 있고 엔화에 순매도 포지션이 있죠. 근데 이제 순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런 예전에 이제 5개월 연속 10만 계약이 넘는 순매도 포지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엔화를 파는, 청산하는 거죠. 청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5개월 연속 10만 계약이 넘게 나왔다. 그리고 심지어 7월 말에는, 그러니까 8월 5일 날 그 대폭락이 있기 바로 직전, 7월 말에는 순매도 포지션이 15만 계약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만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선물 옵션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뭐 엔화도 그렇고 매도 포지션 있고 매수 포지션 있죠. 그래서 콜과 풋이 있고 이런 거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풋 매도 포지션이 많이 나왔다. 자, 그런데 이 8월을 거치면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많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 포지션이 더 우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지난 8월 30일 기준 보니까 CME 엔화 투기 포지션에서 순매수 포지션이 더 많아졌고 26,000건이 매수 포지션이다. 매도 포지션은 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를 청산하고 팔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 오히려 사는 게 더 많다. 시카고 거래소에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드물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확히 보면은 뭐 금리, 일본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미국에서는 금리를 자꾸 내린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청산되는데 저는 크게 현재로서는 걱정은 없다. 그리고 오늘 증시만 보더라도 장 초반에 엄청나게 약세가 나타났죠. 그러다가 코스닥도 뭐 1.1% 넘게 크게 급락 나오다가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상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캐리 사태, 그에 따른 우려감들이 잔존은 해 있어도 현재 엔화에 대한 어떤 자금 시장의 동향을 봤을 때 엔화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난다는 점은 여기에서 이제 엔저가 고점을 찍고 엔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신 건데요. 윤여민 이사님은 엔캐리 사태 재현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8월 5일 날 뭐 양 시장 좀 급락을 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좀 NK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어떤 기관에서도 좀 합계를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거의 뭐 8, 90% 청산됐다라는 쪽도 있고 아직도 3, 40% 남았다라는 뭐 쪽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제가 볼 때는 믿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가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미국이 금리 내리고 일본이 좀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우려가 계속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9월부터 어떻게 보면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내리는데 금리를 내리는 폭 자체가 25bp냐 50bp에 대한 부분 사실 논쟁이 많습니다만 결국 내린다는 거에 어쨌든 방향성은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12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NK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8월 5일만큼의 어떤 대폭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는 이유가 금리를 좀 올리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일본 증시의 펀디멘탈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한편의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142엔 정도까지 왔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일본도 수출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자체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가 지난달 8월 5일 날 겪었던 대폭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인 어떤 제가 볼 때는 증시를 발목 잡을 수 있는 우려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증시의 대폭락을 이끌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많이 적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잔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느 기관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서는 존재합니다만 8월 5일만큼의 좀 강력한 변수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혹은 다른 여타 확실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어떤 제가 볼 때는 변수보다는 상수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했던 터라 이제 금리를 인상으로 돌린다는 점에 따른 충격이 일단 있었지만 두 분 모두 이런 대규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시장의 흔들림 가능성은 현재 적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일본 쪽에서 더 좀 크게 높일 만한 그런 환경은 되지 못한다는 점까지 윤여미 인사는 짚어주셨는데요. 엔캐리 사태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놓고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KB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또 유튜브용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토마토 증권 통해서도 쭉 봤을 때 반도체에 가장 좀 낙관적으로 봤던 증권사가 KB증권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해서 이에 대해서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송범선 실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KB증권에서 지금 목표가를 27% 하향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13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제 의견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6만 7천 원입니다. 6만 7천 원인데 이 13만 원 하면은 2배 이상 올라야 돼요. 물론 저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1년, 2년 뒤에는 13만 원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래 증권사 목표가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한 달 뒤, 2달 뒤, 3달 뒤에 얼마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67,200원인데 지금 막 13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2배를 어느 세월에 오릅니까? 자, 그런 점들에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목표가를 내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괴리율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갭차를 좀 줄이는 심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PBR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PBR이 1배에 접근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과거 평균 10년이 평균 하단이 1.2배였어요. PBR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죠. 그게 이제 1.2배였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산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하락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B증권에서 내놓은 것도 보면은 또 매수예요. 투자 의견은. 매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된다. 왜냐? 너무 많이 떨어졌고 PBR 수준도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KB증권에서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을 언급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메모리 수요 감소가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여러 가지 메모리, 하반기 메모리가 재고가 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겠고 스마트폰 PC 업체들이 지난해 3분기부터 메모리 재고가 좀 축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점들 그리고 D램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과 PC예요. 그렇기 때문에 B2C라고 하죠. 비즈니스 앤 커스터머라고 이제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그런 소비자 친화적인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 PC잖아요. 컴퓨터.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D램이
D램이 좀 안 좋다라는 건데 여기에 반면해서 또 좋은 거는 뭐냐? 현재 AI 반도체라든가 뭐 HBM 등등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D램 가격 이런 것들은 좀 호조세거든요. 계속해서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이쪽이 안 좋은 게 이쪽 AI 데이터 쪽으로 커버가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KB증권이 약간 메모리 수요, 컴퓨터랑 이제 스마트폰 메모리 재고가 는다는 점에 따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목표가 너무 13만 원으로 과도하게 높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이제 9만 원 정도로 9만 5천 원 정도로 갭 차이를 맞추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9만 5천 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의 PBR도 1배 수준의 근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 10년 평균 하단이 1.2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가격 매력이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주셨고요. KB증권이 기존에 줬던 이 목표 주가 13만 원에서 어쨌든 10만 원 아래인 9만 5천 원. 우리한테는 또 10만 전자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허들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실망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또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또 피크아웃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부터 모아갈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항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제가 볼 땐 그때가 좀 저점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은 좀 급격하게 많이 빠진 건 사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 지금 이제 월별로 보게 된다고 하면 지난달에 한 11.44% 정도 빠졌고 지금 이번 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9%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큰 종목이 지금 지난달, 이번 달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20% 정도 빠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을 보게 된다고 하면 거의 뭐 8월 23일부터 거의 뭐 외국인은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코스피의 수급과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같이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이 8월 23일부터 매도를 시작한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같이 지금 매도가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제 뭐 반도체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뷰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으로 잡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러한 부분에는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또 이제 엔비디아의 뭐 제가 볼 땐 어닝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낙폭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뭐 52주 신저가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빠질 자리인가라는 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증권사들 대부분 다 지금 매수에서 매도로 지금 빠르게 다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KB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증권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매수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만 매도로 지금 뭐 지난달, 이번 달 좀 빠르게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거기에 또 단서가 좀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 향으로 지금 HBM3E 출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기대는 된다라고 이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이 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삼성전자는 좀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상황은 너무 과대 낙폭돼 있는 주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가 SK 뭐 하이닉스 한 7만 원대 뭐 삼성전자도 뭐 5만 원, 6만 원대 계속 보면 이때가 거의 최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매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분할 매수 지금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을 좀 매수의 구간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램 가격도 좀 하락 전환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아까 송범선 실장님도 재고 축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재고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다만 현재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여민 이사도 삼성전자 특히 그 HBM3 그 엔비디아 쪽에 납품 이슈들 일정들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 호재 반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신저가 부근인 이 6만 6천 원대 주가에 있어서 두 분 모두 매수 관점 현재는 6만 7천 원으로 낙폭을 줄였는데요. 매수 관점 두 분 모두 주시는 거죠? 네. 예, 분할 매수 권해주셨고요. 네. 예, 송범선 실장님도. 저도 이제 네. 반도체가 최근에 또 너무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분할 매수로 지금 뭐
비중을 너무 많이 세지는 마시고 뭐 제가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반도체 업계 전체에 대해서 비중이 한 30% 가량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 정도 되면은 좋겠다. 향후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은 PBR 1 이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소부장 중소형주 포함해서 40%까지 늘릴 수 있겠다. 근데 다만 지금은 30%대 포트폴리오 비중 이렇게 다 가져가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제약바이오 학회 모멘텀. 바로 현지 시간 7일부터 열렸습니다. 세계 폐암학회. 현지 시간 10일까지 일정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또 13일부터 17일까지는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오늘 재차 상승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 송범선 실장님, 제약바이오주 학회 모멘텀 관심 있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말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폐암 관련된 것들 학회 세계적으로 한다는 중요한 사실이고 여기에 이제 가장 주목해 볼 점은 유한양행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는데 국내에서는 유한양행이 렉라자를 통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라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 FDA, 미국의 FDA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존슨앤존슨과 함께 힘을 합쳤다라는 부분 이런 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런 점에 따라서 지금 렉라자가 지금 이번 세계 폐암학회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한양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소폭 조정받지만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번 10일까지 하니까 10일까지 좀 끝나면은 그런 점들 반등 모멘텀 노려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세계 폐암학회만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에스모가 합니다. 에스모는 뭐냐?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바로 이번 달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추석 끝나고 이제 또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종양학회 역시 암이죠. 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기업은 한미약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한미약품이 이제 에스모와 함께 유럽 종양학회와 함께 이런 것들 새로운 표적항암 신약을 개발 중인 이 EGH12 이거 이중 저해제 이거를 지금 이번에 공개를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항암제 대비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낼 것이다. 항암제 이번에 한미약품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한미약품 상당히 옛날에 좀 잘 되다가 최근에 좀 잠잠했어요. 유한양행이나 아니면 뭐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오를 때 하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저의 오늘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HLB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HLB에 대해서 지난번 뭐 방송에서도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자리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 그랬느냐? 그때는 워낙에 이제 유한양행과 비교를 했을 때 유한양행 모멘텀이 워낙에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렉라자가 FDA 허가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아직 HLB는 뭐 그렇게까지 허가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HLB보다는 유한양행이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한양행의 주가 수준을 더 긍정적으로 봤는데 실제로 그 뒤로 유한양행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지금은 유한양행 주가가 또 너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HLB는 지금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7월의 전 고점 뚫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역시 암의 정말 권위자죠. 리보세라님. 이걸로 인해서 간암 치료제로 이번에 다시 한번 FDA의 문을 두드립니다. 재심사 절차에 들어가고 여기 지난번에 이제 불발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라고 FDA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해가지고 좀 뭔가 희망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도 좀 자신 있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되지 않을까. 안정성과 효능 이런 것들 좀 더 보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HLB의 이 레보세라믹을 말씀드리면은 간암 치료제인데 중국에 있는 항서제약과 힘을 합쳤죠.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닙은 이제 그 표적항암제, 암을 표적해서 처단하는 그런 거고 이제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면역성 있는 그런
그 두 개를 합쳐서 병용요법이죠. 이게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번에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런 뭐 공장의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FDA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HLB 오늘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조만간 7월 8일 날이 98,000원이 이제 전 고점이거든요. 98,000원 수준을 좀 전 고점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HLB를 좀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암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지금 뭐 금리뿐 아니라 이런 신약 모멘텀, 또 실적, 하반기 실적, 일정, 밸류에이션도 현재 뭐 전체적으로 한 제약바이오가 뭐 오늘 아침 리포트에서 40배인데 뭐 80배 예전 갔으니까 별로 높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요. 학회 모멘텀 어떻게 활용할까요? 학회 모멘텀은 일단 어떤 임상 라인이 있는지, 그다음 뭐 이를 통해서 뭐 수주라든지 실적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좀 증명되는지만 체크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뭐 제약부 섹터가 상승하는데 학회 모멘텀은 절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뭐 코로나 뭐 시절이 들어서면서부터 지난 4, 5년 정도 학회에 대한 부분에서 제약바 섹터가 상승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뭐 유럽 조명 학회라든지 뭐 폐암 학회 관련돼서는 일정 정도만 체크하시고 참여하는 기업들의 어떤 파이프라인만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제약바 섹터가 특히 이제 8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은 거의 피나레를 치면서 지금 뭐 주가가 같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 지금 양전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코스닥을 이끄는 건 결국은 지수가 무너지기 전에 강했던 제약바 섹터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보게 된다고 하면 학회도 있겠습니다만 뭐 생물 보험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장전에 셀트리온의 어떤 청사진, 뭐 내년에 매출 5조까지 본다는 결국 그러한 어떤 숫자라든지 법안 자체가 통과를 하면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좀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코스닥 지수랑 코덱스 헬스케어, 코덱스 반도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을 같이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오늘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덱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양전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코스닥이 거의 지금 헬스케어 쪽과 거의 개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학회 모멘텀보다는 기존에 강했던 섹터로 다시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뭐 HBL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기술 수출과 관련된 바이오텍들이 지금 시장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 여기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과 관련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양전이 전환된다는 점. 그래서 결국 숫자라든지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로열티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 보시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뭐 이제 꿈을 쫓는 어떤 섹터가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좀 실적으로 숫자로 변환되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안에서 저는 이제 바이오텍, 특히 기술 이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은 그 4가지 꼽아주셨네요. 네. 예, 기술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윤여민 인사가 주면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셀트리온 꼽아주셨고요. 송범선 실장은 HLB, 리보세라닙의 이 신청, 재허가에 대한 신청 이슈 주목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까지 한 10만 원 선 정도까지의 반등 여력을 보시고 한미약품까지 또 아까 관심 있게 보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쭉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오늘도 참 흔들림이 꽤 나왔고요. 코스닥은 말씀하셨듯이 상승 전환, 바이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도체,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정말 탑픽, 예,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봐야 되는 것, 둘 중에 순위 한번 꼽아볼게요. 송범선 실장님. 반도체인가요? 제약인가요? 저는 솔직히 지금 뭐 진짜 돈이 좀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예. 하면은 반도체를 지금 싸게 사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너무 싸요. 삼성전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매수하셔도 이게 좀 길게 본다고 한다면 절대 손에 날 일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매출을 일단은 보시더라도 이 2022년에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2022년에 높았다가 2023년에 약간 주춤했어요. 하지만 이번 2024년 실적을 보니까 2022년에 고매출, 가장 높았던 그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과거의 영광보다도 더 높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지금 그때 이제 막 삼성전자가 8만 원, 9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6만 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최근에도 상반기 때도 보면은 SK하이닉스 혼자 막 잘 갔잖아요. SK하이닉스는 뭐 HBM3 뭐 이걸로 해가지고 엄청 올랐는데 삼성전자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뭐 매수한다면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좀 손이 빠르다. 또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을 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약 바이오가 좋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우리 투자자들이 손이 좀 느리고 편안하게 좀 가져가면서 스윙 투자나 아니면 중장기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다. 좀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럼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지금 낙폭이 과대한 뭐 제우스라던가 DB 하이텍, 원익 IPS, 원익 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 소부장이 있거든요. 장비주, 소재주 이런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가온칩스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삼성향 디자인 관련 솔루션 제공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좀 관련돼 있는 원익도 삼성 지분을 투자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투자하면 괜찮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 짧게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느 섹터일까요? 저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조금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목 뭐 셀트리온 뭐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좀 반등이 저는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한번 좀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그 소부장 그리고 셀트리온 어느 쪽이 더 앞으로 수익률 좋을까요? 지켜보도록 하시죠. 두 분의 의견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